15년간의 침묵, 전기선에 남은 악마의 속삭임. 1987년 3월 3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조용한 교회 마을. 하루의 끝을 알리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지만 오돔 가족의 작은 집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으나 텅 빈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웃 제라드 포틀랜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똑똑, 대답은 없었다. 한 번 더, 똑똑똑,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저 단조로운 텔레비전 쇼의 웃음소리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제라드의 아내 로나는 아침부터 친구 캐시 오돔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남편을 보낸 터였다. 늘 아이들과 집에 있을 시간인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저녁이 되어 캐시의 남편 마이크 오돔 역시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여 제라드에게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제라드는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철컥,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어둠이 내린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관은 손전등을 켜고 어둠에 잠긴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자 첫 번째 침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위에는 생후 12주 된 아기 숀이 홀로 누워 물고 있었다. 경관은 아기를 안심시킨 후 다른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침실은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침실, 경관이 손전등 불빛으로 방 안을 훑었다. 빗줄기는 방 안을 천천히 가로지르다 바닥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싸늘한 알몸으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온몸은 피로 흥건했고 두 손은 테이블 램프에서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전기선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방 안의 벽은 마치 붉은 페인트를 뿌린 것처럼 피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 27살의 캐시 오돔이었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경찰은 거실 소파에서 4살배기 딸 타샤를 발견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는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목에는 졸린 흔적이 선명했다. 상태가 너무나 위중하여 현장의 형사들은 본부에 보내는 긴급보고서에 사망자가 2명이라고 초기에 기재했을 정도였다. 타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은 통제불능의 광기 어린 공격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캐시는 범인과 필사적으로 싸운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제라드가 들어왔던 현관문만은 열려 있었다. 이는 캐시가 아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다. 범인이 범행 후 피를 씻고 떠났다는 증거였다. 기이한 점은 또 있었다. 캐시의 옷은 찢겨있지 않고 단정하게 접힌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딸 타샤의 목숨을 위협하며 캐시에게 스스로 옷을 벗도록 강요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아이를 해치겠다는 잔혹한 협박 앞에서 어머니는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검 결과는 참혹했다. 캐시는 성폭행을 당했으며 목이 깊게 베이고 가슴과 복부에 수많은 자상을 입었다. 질, 복부, 그리고 항문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되기 약 6시간 전인 오후 1시경. 평화로워야 할 대낮에 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이 펼쳐진 것이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텍사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그것도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 중인 어린 증인 타샤가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끔찍한 배신과 뒤틀린 욕망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며 그 그림자는 바로 캐시의 가장 가까운 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은 캐시 오돔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1971년 캐시는 부모님과 18개월 어린 여동생 쉘리와 함께 휴스턴으로 이사왔다.
어릴 적 두 자매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무엇이든 함께했다. 가족 지인들은 캐시와 셸리는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단짝이었다고 회상했다. 캐시는 갸름한 얼굴과 햇살 같은 미소를 지닌 호리호리한 체격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반면 셸리는 좀 더 활달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 16살이 된 캐시는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아이자 헤로인까지 손대는 마이크 오돔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친구들은 순수하고 다정했던 캐시가 왜 그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캐시는 마이크를 열렬히 사랑했다. 마이크는 마약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거래에까지 손을 댔다. 1977년 20살의 마이크는 한 남자에게 $450를 받고 헤로인 14g을 구해주기로 약속했다. 그 남자가 위장 경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마이크를 기다리던 캐시의 눈앞에서 그는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6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캐시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꿋꿋하게 그를 기다렸다. 1980년 마이크가 가석방되자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마이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장인의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종종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1980년 첫 딸 타샤가 태어난 후 캐시와 마이크는 휴스턴의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교회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지키려 노력했다. 마이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친구와 함께 트럭을 사서 운송 사업을 시작했고 캐시는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녀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낮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했다. 1980년 12월 둘째 아들 숀이 태어났을 때 캐시는 이제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삶에 안정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의 1987년 3월 3일 비극은 예고 없이 그녀의 삶을 덮쳤다. 수사는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남편 마이크 오돔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 묻은 검붉은 얼룩은 형사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밀 감식 결과 그 얼룩은 피가 아닌 페인트로 밝혀졌다. 마이크는 사건 추정 시각에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용의자는 최초 신고자인 이웃 제라드였다. 그의 차 바닥에서도 의심스러운 얼룩이 발견되었지만 이 역시 엔진 오일로 판명되었다. 그 역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때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타샤가 작은 입을 열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얼굴에 손을 올린 뒤 자기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타샤가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은 단 하나, 금발머리의 남자였다. 마이크와 제라드는 금발이 아니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 무렵 캐시의 어머니가 수사관들에게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손녀 타샤가 병원에 있을 때 둘째 사위인 그렉 마크워트가 선물을 들고 병문안을 왔던 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렉이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타샤가 제 얼굴을 보며 겁에 질린 눈빛을 보냈어요. 아주 기묘한 표정이었죠. 이 증언을 기점으로 경찰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캐시의 제부인 그렉 마크워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셸리 마크워트는 남편 그렉을 고등학생 시절 한 파티에서 만났다. 9살이나 많은 25살의 그렉에게 첫눈에 반했다. 당시 그렉은 첫 번째 아내와 막 이혼한 상태였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풍성한 머리카락과 짙은 갈색 눈, 남성적인 콧수염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른스럽고 활기차며 친근한 사람으로 통했다. 그렉의 주머니는 늘 두둑했다. 1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그는 부유한 이모와 이모부의 2층짜리 저택에서 살았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난 그는 일찌감치 마약에 손을 댔고 연인이 된 셸리마저 그 어두운 세계로 끌어들였다.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셸리는 집을 나와 그렉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셸리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친구들은 그렉이 셸리를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시켰다고 증언했다.
한때 떨어질 수 없었던 캐시와 셸리 자매의 사이도 멀어졌다. 셸리는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고 가끔 가족 모임에 나타날 때면 생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한 번은 그렉과 함께 친정집에 들러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약을 사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1983년 그렉의 이모부가 사망하며 그렉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얼마 후 그렉과 셸리는 셸리의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은 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약에 절어 살던 두 사람은 1985년에 체포되었다. 셸리가 빌린 호텔방을 청소하던 직원이 마약과 주사기, 권총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렉은 범행 전날 밤 그 방에서 매춘부 3명과 섹스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8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지만 마약 검사를 통과하며 2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렉은 처가 식구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유독 손이 처형인 캐시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집착했다. 캐시의 절친한 친구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캐시가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그렉이 저를 덮치려고 했어요. 바로 옆방에 셸리가 있는데도 키스하려 하고 옷을 벗기려 했어요. 캐시가 제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은 그날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렉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이것이 바로 캐시 부부가 휴스턴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그렉은 캐시의 복부에 병적인 집착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캐시의 시신에서 가장 많은 자상이 발견된 부위였다. 타샤가 병원에서 보인 공포에 질린 반응, 그리고 그렉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캐시의 부모님은 사건 당일에 이상한 점을 떠올렸다. 딸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렉과 셸리는 그날 저녁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새벽 2시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부모님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한 간호사가 그렉 마크워트라는 사람이 지금 타샤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온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부모는 즉시 병원 측에 절대로 그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현장에서 그렉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발견되긴 했지만 다른 가족들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렉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에 출두한 그렉은 태연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아내 셸리를 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에 내려주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데리러 갔다고 진술했다. 그 사이의 3시간은 범행을 저지르고 몸을 씻고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그 시간에는 옛 친구인 햄튼 로빈슨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로빈슨 역시 이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형사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캐시가 살해된 지 11일 후 그렉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다 몇 분 후 그는 수사관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다. 주차 미터 위에 동전을 더 넣고 와야겠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간 그렉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 발생 3주 후 셸리와 그렉은 셸리의 부모님 집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 분노에 찬 셸리는 부모님 앞에서 소리쳤다. 언니가 죽기 몇 주 전에 그렉이 언니 몸을 더듬는 걸 내가 봤어. 다음 날 셸리는 아버지의 차를 빌려 짐을 챙기러 가겠다며 나갔다. 이틀이 지나도 그녀가 차를 돌려주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차는 그렉과 셸리가 메타돈 치료를 받던 클리닉 밖에서 발견되었다. 차 안에서는 그렉의 것으로 보이는 사이즈의 더러운 남성복 꾸러미가 발견되었고 옷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감식 결과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판명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DNA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 샘플로 범인을 특정할 수도 없었다. 목격자는 기억을 잃었고 물증은 부족했으며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 그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경찰과 소통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 그렇게 캐시 오돔 살인 사건은 기나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세월이 흘렀다. 캐시의 부모는 단 하루도 딸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담당 형사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압박하고 경찰서장과 지방검사실, 심지어 지역 정치인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 사이 셸리는 남편의 편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그렉이 언니의 죽음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그 어떤 의심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그렉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아침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향한 비난에 분노하며 수년 동안 부모님과 의절한 채 살았다. 캐시 오돔 살인 사건 파일은 다른 긴급한 사건들에 밀려 서류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지만 정의를 향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1998년 해리스 카운티의 토미 토마스 경찰서장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캐시 오돔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1993년 캐시의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에 대해 새로운 DNA 검사가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렉 마크워트를 포함한 백인 남성 인구의 2.1%와 일치한다는 애매한 결과만 나왔을 뿐이었다. 형사들은 심지어 타샤 오돔에게 최면 요법까지 시도하며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을 때 DNA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다. 팀은 성폭행 증거물 키트에 보관되어 있던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그렉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인구 2.1%에 속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증거 앞에서 그렉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와 처형 캐시는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우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제가 떠날 때 캐시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이 주장은 새로운 DNA 증거를 무력화시켰고 경찰은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다. 마침 전문가들은 접촉 DNA라는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고 있었다.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범인의 손에서 떨어진 피부세포가 피해자의 목에 남고 반대로 피해자의 피부세포도 범인의 손에 묻어날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실험 결과 아주 짧은 접촉만으로도 DNA 감식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양의 피부세포가 교환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새로운 가능성에 희망을 건 수사팀은 사건 증거물 보관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15년 동안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증거물 하나였다. 바로 캐시의 손목을 묶었던 전기선이었다.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따랐다. 그 전기선은 비닐봉지가 아닌 통기성이 있는 종이봉투에 보관되어 있었다. 만약 비닐봉지에 보관되었다면 습기 때문에 DNA가 모두 변질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건조한 종이봉투 속에서 범인의 피부세포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남아 있었다. 감식관들은 전기선에 묻은 혈흔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전기선에서는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 하나는 피해자인 캐시 오돔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렉 마크워트의 것이었다. 경찰은 확신했다. 캐시의 손목을 묶은 전기선에 그렉의 DNA가 묻어있다는 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15년간의 끈질긴 추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2002년 12월 18일 경찰이 그렉 마크워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그는 자신들이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수년 전 경찰서에서 보였던 것처럼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에도 금방 풀려날 것이라 믿는 듯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종이봉투 속에서 잠자던 진실이 그의 자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얼마 후 그렉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한 재소자가 그렉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증언했다. 그렉은 사건 당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캐시의 집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처형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조카인 타샤를 때려 기절시킨 뒤 공포에 떠는 캐시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한 후 피를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내를 데리러 갔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언 앞에 그렉은 마침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2004년 그는 살인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 15년 동안 정의의 심판을 피해왔던 악마는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렉 마크워트는 복역 4년 만인 2008년 56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병사했다.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그의 뒤틀린 욕망은 그렇게 허무한 끝을 맺었다. 캐시의 부모는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기나긴 세월을 싸워왔고 마침내 발전한 과학기술의 힘으로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 늦었지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